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그다음 앞으로 한번. 일단 그렇게 하고 예 시작할게요. 그리고 소리도 돌리면 좋은데 한번 그렇게 하고 시작하고요. 이제 제가 쉬는 시간에도 계속 질문을 받고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가 100% 정답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실제 현장에서 가고 이런 부분은 이게 공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레시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중에 파는 것들이 다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게 100% 맞다. 그 사람들은 100% 틀렸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하셔야 되고, 일단 아까 제가 PMS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PMS를 계속해서 하면 이제 사장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애들이 아까 지방채를 먹고 계속 기생을 하면서 응애가 먹는 거잖아요. 애벌레를 먹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벌레가 녹아요. 아니면 썩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이 애들 봉판을 딱 보면 어떠냐면 사장님들이 흔히 보시는 유럽 부저랑 비슷해요. 부저. 사장님들 그래도 부저는 아시죠? 사장님들이 부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냄새 나죠? 딱 공장에 딱 들어가면 썩는 냄새 나죠? 네, 비린내 나죠? 그럼 뭐 유럽 부자, 미국 부자 하나는 생선 주고 하나는 육고기 썩는 냄새 나는데 그런 거 떠나서 일단 썩는 냄새 납니다. 그죠? 부피치가 나는데 응애감염 PMS가 있을 때는 봉파는 부저랑 유럽 부저랑 정말 비슷해요. 근데 부피치가 없어요. 이걸 감별 진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게 PMS가 있을 때 봉판 소방하고 이런 걸 해보면 이렇게 되는데 애들이 정말 소방벽에 애벌레가 붙어있죠. 붙어있고 응애도 보이고 이거 사람들 대부분 보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저라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부저라고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딱 공판이 이렇고 여기도 봐보시면 애벌레가 번데기에 눈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붕괴돼 있던 애들이 붕괴가 다 풀려있는 그런 상태에 이런 공판들이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미붕괴돼 있는 번데기의 눈이 보이는 것들이 응애 감염이 있어도 이렇게 많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급성 마비병이 있어도 이렇게 되고요. 전형적인 임상 증상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장님들 여름에 소충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소충도 감염이 되면 소충이 어때요? 처음에 화분떡에서 산란을 하죠. 그래서 애벌레가 나오면서 어디로 가요? 그 소비에 소환대를 뚫죠. 소충이 소환대 뚫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 소충 애벌레가 어떻게 다녀요? 소방 밑을 기어다녀요. 소방 밑을 기어다니면서 어떻게 기어냐? 걔들은 일직선 아니면 대각선 이런 식으로 기어다니거든요. 그래서 봉판을 딱 확인하면 대각선으로 되어 있거나 일직선으로 번데기 눈이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는 소충 피해요. 얘들 딱 애벌레 빼잖아요. 밑에 소충 애벌레 나와요. 그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있는 거하고 일직선으로 쫙 대각선으로 있든 이런 식으로 있으면 대부분 소충 애벌레가 지나가면서 피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장들이 소충은 그닥 피해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소충 그 소방 바닥에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밑에 애벌레를 다 통과를 했잖아요. 그 애들은 성충으로 못 가잖아요. 피해를 받아서. 그죠? 붕괴됐던 애들이 붕괴가 안 된 거잖아요.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얘들 성충으로 못 가거든요. 그 애들도 똑같이 성충으로 못 가기 때문에 벌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충도 사람들 소충이 있을 때 사람들 소충을 강군 같은 경우에는 그 애들도 다 청소해내고 해내죠. 근데 항상 소충 피해도 약분해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소충이 있을 때 애들이 화분떡을 좋아하니까 소충이 있을 때는 화분떡을 작게 자주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소충이 있는 화분떡을 보시잖아요. 그 애들은 냉동실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쓰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하루 안 됩니다. 3일 이상 냉동실에 넣어놨다 다시 쓰실 거면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번에 이제 제가 대전에 출장을 갔습니다. 벌 죽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대전에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사진 찍은 사진인데요. 사장님의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9월 5일, 그러니까 제가 10월 달에 갔으니까 9월 5일부터 봉판이 이상하면서 부자라고 이제 다른 이제 한 5년, 3년 정도 거래를 하신 분인데 주위에 그러니까 옆에 사수도 정말 잘 만나요. 이제 그런 부분을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하셔갖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아이고 이거는 질병도 아니야. 이거 부자야. 항생제만 쓰면 다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열심히 항생제를 쓰셨어요. 9월 5일부터. 그전에는 벌도 되게 강분이었고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9월 5일부터 약을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뭐 교육을 받으셨다는데 기본 질병에 대한 그게 없으셨어요. 애들이 벌이 기고 있는데 그 벌이 기는 애들을 봐보니까 다 날개가 없거나 말아져 있거나 이래요. 날개 불구 때문에 기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또 그 애들이 계속 기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분한테 여쭤봤을 거 아니에요? 노제마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뭐 넣으셨느냐? 후미디를 넣으신 거예요. 항생제 쓰고 후미디 쓰고 계속 약을 넣었어요. 얘네 벌이 어떻게 됐을까요? 벌이 난리가 났겠죠. 원래 이 응애가 있어도 애들이 벌이 이제 다 싸나워지잖아요. 애들이 일단 벌이 사납다는 건 정말 뭔가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제가 10월 3일인가? 10월 1일인가? 하여튼 전화가 와가지고 밀양거 취소하고 이제 제가 갔어요. 그날 제가 운전을 얼마나 했냐면 거창에서 밀양 갔다가 공장 한 군데 보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대전까지 넘어갔어요. 그날 하루 600km 운전하고 갔다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하고 딱 갔더니 봉판을 다 빼놓으신 거예요. 문제 있는 봉판을 빼놨는데 봐보면 그 봉개돼 있는 데서 빼면 응애 나고 빼면 응애 나고 다 봉개 안 돼 있는 아까 소방에 붙어있는 애벌레 녹아 있는 거 있죠. 그것도 빼면 응애 다 나오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구조 아니고요. 이제 PMS라고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10월달에 저를 만났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어쩔 거예요? 이 지금 응애하고 엄청나게 나오는 그 사진이거든요. 예, 이거는 얼마 아니에요. 그냥 빼면 조금 나왔어요. 근데 9월달부터 사실은 우리 응애 구제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죠? 8월달에 요항을 받았다 하더라도 8월달을 풀고 산란을 받고 하면 9월달에 응애약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은 그때부터 항생제를 쓰느라고 응애약을 하나도 안 하신 거야. 한 달 동안. 저 상황에서 요항을 가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응애한테는 얼마나 좋은 먹이를 준 거예요. 그래서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처방을 한 거는 일단은 저희가 응애를 구제,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가루설탕법으로 일단 물리적 구제를 했고요. 왜냐면 틀면 100마리, 200마리가 예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봉개되어 있는 애들은 다시 터져 나오면서 성충분을 붙여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저는 어쩔 수 없어. 저분은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처방한 거면 제가 처방하는 게 100% 맞진 않아요. 근데 저분은 푸마푸스라는 약을 안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10월달에 푸마포스 처방 안 하거든요. 근데 푸마포스 일단 치시라고 하고 봉판 다 빼라고 했어요. 그리고 봉판을 지금 빼는 수밖에 없고 응애의 먹이를 차단을 시켜주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오면서 이제 다른 거 하시면서 진환경약제하고 이런 부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산란업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처방을 하고 왔고 정말 하루에 2-3번씩 제가 전화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항생제 처리를 그렇게 오래 하시면 벌들이 멀쩡한데 항생제 처리를 그렇게 했는데 벌이 안 살아남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PMS의 원인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논문을 또 찾아보고 있으면 저 PMS가 가량의 항생제를 써도 저 PMS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분은 전형적으로 PMS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그분이 안타까웠거든요. 왜냐면 혼자서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부지런하시긴 너무 부지런하셨는데 그러니까 주위에 잘못된 정보를 내가지고 잘못된 약제를 계속 쓰시다 보니까 살릴 벌도 살릴 벌도 못 살리고 지금 그렇다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PMS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전형적으로 공장을 가도 우리 광분이 아니고 약분일 때도 많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번에는 계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저희는 왜 현장을 계속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루설탕법을 지금 매달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응애약을 계속 치셨는데 이 응애 구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공판을 계속 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루설탕법을 계속 하면서 지금 농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9월달까지 농장을 갔을 때 응애가 그다음 문제가 안 됐어요. 응애가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죽어 나오는 양상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사장님이 사진 딱 저한테 찍어서 보낸 거예요. 앞에 소문 앞에 응애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딱 특이한 게 뭐냐면 뭐 개미산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옥살산 스트립 패드를 직접 이제 만드셔고 이제 제가 만드신다고 해서 이런 거 해가 주의해서 만드시고 이제 약을 넣어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약을 딱 넣으셨어. 이제 스트립제니까 우리 그 빨래 널듯이 해가지고 넣으셨거든요. 넣고 나서 이틀째부터 앞에 응애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 앞에. 그러면서 성충이 또 죽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진을 딱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바로 이제 그 다음 날인가 갔었거든요. 가서 응애를 틀었더니 300마리, 성충 300마리에서 응애 300마리 이상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11일령에 응애가 8마리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추석 지나고 이제 간 건데 추석 때 비가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공개된 게 터져 나오면서 완전 급속도로 문제가 됐고 또 거기에서도 많이 안 나온 애들은 그 추석 전에 사장님이 약을 그러니까 벌이 많다 보니까 약을 하신 데도 있고 안 하신 데도 있잖아요. 그때 약을 하신 데는 괜찮고 약을 안 한 데는 완전 끄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 해서 사장 응애 요번에 특히 10월달에 응애가 문제가 됐던 건 우리 추석을 기념해서 날씨가 이러면서 응애들한테 응애 먹이거리를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우리 추석 때 하면 되지 이제 정말 비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응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작용하는 기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장님들은 대부분 보면 훈연기 같은 거 많이 쓰시죠. 아미트라제도 훈연하시고 그죠? 속살 10호 훈연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해서 옥살산 훈연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응애도 우리 벌처럼 기문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가 더하는 기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문을 막히게 해서 애들이 호흡 곤란이 일어나서 죽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패드라든지 약을 분무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경피에 묻어가지고 애들이 응애를 구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사장님들이 많이 쓰셨던 스트립제, 왕스라든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경피, 피부에 접촉해서 애들이 접촉독으로 해서 응애를 죽이는 거고요. 사장님들이 많이 쓰시는 옥살산 분연, 그 다음에 개미산 비화되게끔 하고 하는 거는 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장님한테 팁을 또 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일단 허가되어 있는 응애 구제제를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처음에 큰 카테고리를 나누면 합성화학제냐 아니면 천연제제냐 이렇게 2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합성화학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살충제, 농약 이 부분이 다 합성화학제입니다. 사장님 아미트라제도 농약입니다. 그리고 플루발리네이트도 농약입니다. 사람들이 그거 그냥 살비제라고 알고 계시는데 농약이라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이게 다 농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피레스로이드 계열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스트립 제제, 플루발리네이트 스트립 제제입니다. 사람들 많이 쓰고 계시는 왕스, 뭐 뉴왕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만프골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피레스로이드 계열의 합성 플루발리네이트가 원료인 합성 살충제라고 살비제라고 보시면 돼요. 피레스로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또 나오는 게 유기인계라고 해가지고 유기인계는 우리나라에 허가되어 있는 거는 푸마포스라고 하는 원료가 있는 그 부분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는 포마H, 그 다음 포마H 말고도 페리지넷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이 허가 안 돼 있는 충만정, 충만정 이런 것들이 다 푸마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름아미딘 계열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아미트라제하고 시미아졸이 있어요. 아미트라제는 사장님들이 잘 알죠. 속살골제 이거는 우리나라 허가되어 있는 속살골제 그리고 닥터비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아미트라제고 그 다음에 사장님들이 허가 안 돼 있는 제품으로는 아까 속살만 10호 그죠?
그다음 속살만 6호는 뭐예요? 개미산이죠. 네, 속살만 10호. 그 다음에 또 사람들 많이 쓰시는 거 마이탁. 마이탁 쓰시죠? 네. 마이탁 아미트라즈입니다. 자, 속살 골드에어하고 마이탁이 차이는 뭘까요? 사람들 계속 쓰시는데 함량 차이도 있고 또 자, 우리 속살 골드에어 몇 프로일까요? 11.5. 마이탁은 20%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마이탁은 함량도 높은데 마이탁은 그 안에 있는 게 기름 성분입니다. 유제. 그리고 우리 속살 골드액은 수성이에요, 수성. 물처럼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우리 사람이 아파서 주사 맞을 때도 왜 주사제가 수성인가 하고 지용성인가 하고 했을 때 지용성 주사 맞으면 엄청 아프죠. 그러니까 그만큼 약효를 지속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지용성 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장님들이 대부분 속살 골드액을 많이 쓰신 게 아니라 마이탁을 정말 많이 쓰셨어요. 자, 고농도의 약을 계속 쓰셨잖아요. 그러면 저농도인 속살 골드액을 치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없죠. 없겠지요. 그리고 플루발리네이트도 왜 문제가 됐냐면 우리는 30mg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불법으로 들어오는 약들은 보면 40mg이더라고요. 사장들이 30mg짜리 쓰신 게 아니라 물론 나라에서 주는 것들은 30mg짜리였겠죠. 근데 사장들 지금 2년 동안 약을 못 쓰겠잖아요. 약을 못 쓰게 하면서 사람들 그냥 양봉원 가서 약을 구매를 하시면서 그냥 그람수 확인 안 하셨어요. 그냥 주는 거 받아오셨거든요. 근데 지금 대부분 중국에서 허가 안 돼 있는 건 40mg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응애 검사를 하면 질병 검사가 지금 뭐를 하냐면 농가에서 채취한 응애를 가지고 아미트라즈하고 플루발리네이트에 대해서 내성 검사를 해요. 자, 내성 검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플루발리네이트, 스트립 제드는 100% 내성. 우리가 플루발리네이트 진짜 오래 썼잖아요. 장력으로 플루발리네이트 항상 쓰기 편하다는 이유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미트라제는 분무나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플루발리네이트보다 적게 써졌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면 아미트라제는 내성이 없는 농가들도 몇몇 나와요. 그래도 걔들도 나와.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이 특히 마이탁 많이 쓰셨던 건 100%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들이 응애약이 듣는 게 없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가 강의하면서도 저 푸마포스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거 사장님들이 많이 안 쓰셨던 약이에요. 저 약이 되게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안 쓰셨으니까 저 약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애가 우두두둑 떨어집니다. 정말 잘 떨어집니다. 응애약도 우리가 잘 써야 된다는 건 뭐냐면 자, 세 가지가 일단 있잖아요. 합성과학제가 이게 온도에 되게 예민한 애들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왜 이때 이 약을 써야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피레스로이드 계열은 지금 저항성이 있어서 효과는 떨어지지만 쓰신다고 하면 한여름에 쓰시지 마세요. 얘들은 온도가 낮을 때 효과가 더 좋은 약이에요. 온도가 낮을 때. 그러니까 사장들이 월동하기 전에 이거 한번 넣으시고 봄벌 껴올 때 넣으시고 하시죠. 예. 그렇게 하기 신나있고 그 다음에 사장님들이 응애 확인하는 방법으로 저거 자꾸 스트립에 넣어서 응애 확인하시더라고요. 사장님들이 생각할 때 우리 집에 응애가 많은데 스트립을 소문 앞에 딱 넣어요. 그럼 소문 앞에 넣으면 응애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거든요. 자, 응애 같은 경우에 약재가 저항성 있게 되면 떨어지면 애들이 처음에 자동으로 낙하가 돼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응애 같은 경우에 낙하가 되면 잠시 있다가 다시 애들이 몸에 올라타요. 근데 스트립제를 딱 거기다 두면 애들이 떨어지면 그래서 다시 못 올라가겠죠. 못 올라가요, 스트립제. 그래서 우리가 시트지를 까는 것도 시트지에는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응애가 떨어지고 나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약재 효과 확인하실 때 시트지 깔고 나서 엄청나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실제 나중에 써보면 효과가 없다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시트지를 안 깔면 얘들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저희는 하는 게 약재를 하기 전에 먼저 자연사 하는 애들을 먼저 확인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눈에 시트지를 깔았을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라. 확인하면 이제 시트지는 안 올라가니까 그냥 당연히 우수수 떨어져 있으니 효과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레스로이드 계열은 저온에서 효과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유기인계는 언제 써야 될까요? 유기인계는 기억하세요. 유제이기도 하고 쟤들은 소방 잔류가 정말 많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온도가 높을 때 또 효과가 좋아. 쟤들은. 그래서 제가 쟤들은 8월 달에 묘한 가두고 이럴 때 제가 쓰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아까 제가 대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어서 제가 그분의 속살만 이렇게 계속 쓰셨기 때문에 10월 달이지만 구마포스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만 하고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쓰시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약을 그래야 내년에도 쓸 약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잘 듣는다고 해서 계속 쭉 쓰시잖아? 그럼 내년에 쓰실 약이 없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항상 또 조심해야 할 게 유기인계는 소방이 잔류가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외로 농가 사장님들이 정리 채미를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 잔류되면 정리 채미를 안 하면 얘들 같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항상 그분 정리 채미를 하셔야 되고 구마포스는 여름에 사용하셔야 되는 약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아미트라제는 온도에 영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들 분봉하시거나 이런 거 할 때도 같이 막 뿌려주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온도에 스트립제는 저온에, 구마포스는 고온에, 아미트라제는 그런 거에 상관이 없더라.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절적으로 어떤 약을 쓰셔야 되는지 나오죠. 그리고 꼭 구마포스는 소방에 잔류가 많이 되니까 무조건 정리채미를 100% 해야 되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꼭 구마포스 쓰셨으면 정리채미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천연제제 쓰고 계시죠. 천연제제는 개미산하고 이제 티몰 이런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천연제제 유기산에 개미산하고 옥살산 쓰고 있고 티몰 제제 쓰는데 우리가 방역비로 응애약이 나오면서 이 스트립제를 못 주면서 티몰 제제하고 이런 천연 제제 약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농장으로 공급이 됐어요. 근데 실제 사장님들이 많이 안 쓰셨어요. 그 차이는 뭐냐면 자, 개미사는 사장님들이 대부분 잘 알고 계신 게 마이트 K 간섭으로 많이 나왔죠. 방역비로 그죠? 마이트 K 사용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옥살산 같은 경우 사장님들이 훈연 그러니까 우리가 기화하는 기화기 쓰시거나 클림 처리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옥살산 같은 경우에도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알렌캡 스트립이라고 하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는 그거는 이제 스트립제인데 소비 사이에 빨래 넣듯이 걸쳐놓는 거예요. 그래서 경피로 인해서 피부 접촉에 의해서 응애를 부재하는 그 약이거든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티몰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티몰 같은 경우에는 도봉기가 많이 유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잘 사용을 받으셔도 잘 사용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쓰시게 되면 저희가 뽕볼 때웠거나 겨울에 그때 좀 이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미산은 이제 사람들이 너무 잘 아시지만 개미산은 기화가 되면서 소방 내 공개가 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침투가 된다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개미산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자, 개미산하고 옥살산의 두 개의 공통점인 거는 되게 강산이에요, 강산. 엄청 pH가 낮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급할 때 되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장님들이 이제 이런 말씀 나오죠. 예전에는 개미산이 정말 응애에 잘 들었는데 아무래도 개미산도 내성이 생기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자, 개미산이 왜 이제 효과가 없다고 자꾸 생각을 하시냐면 우리 개미산을 처음 우리 농가에서 구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개미산 원액이 개미산 함량이 몇 프로 들어있어요? 85%죠. 85%가 들어있는데 그게 오픈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개미산이 날아가요. 개미산이 날아가다 보니까 앞에는 처음에는 원액을 쓰시는 분도 있고 45% 만들어 쓰시는 분도 있고 70% 만들어 쓰시는 분 있잖아요. 똑같이 하는데 효과가 자꾸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그만큼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개미산 함량이 자꾸 떨어져요. 딱 오픈을 하면.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실 때는 소량으로 좀 구매를 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개미산도
가격에 따라서 이 안정화되어 있는 그게 너무 달라요. 다들 85%라고 하지만 어떤 거는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장님들이 개미산에도 내성이 생겼구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옥살산을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아마 양봉농협에서 계속 농협조합원들은 옥살산 패드 쓰는 것 때문에 자제하라고 아마 문자 계속 받으실 거예요. 문자 받으시죠? 자, 옥살산 패드 만들 때 옥살산 패드를 뭐로 만드냐면 옥살산하고 글리세린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죠? 글리세린을 가지고 만들 때 글리세린을 어떤 글리세린을 쓰느냐에 따라서 불순물, 잔류물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해외에서는 옥살산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허가되어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알루미늄 스트립이라고 하는 스트립 제재밖에 없어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크림 처리하거나 분무를 할 수 있거나 하는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허가가 나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분들은 항상 유럽에서는 옥살산의 농도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옥살산 흘림 처리할 때 농가에서 대부분 언제 해요? 흘림 처리는 월동전에 딱 하죠. 월동전 하는 이유는 봉판이 없잖아요, 그죠? 봉판이 없어서 월동전 하는 거예요. 여기도 다 봉판이 없는 상황에서 하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봉판 없이 이렇게 이제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외 같은 경우에 흘림 처리도 하지만 우리랑 원료가 좀 달라가지고 얘들은 분무까지도 할 수 있게끔 나와요. 그리고 실제 옥살산 농도에 따라 가지고 꿀벌 독성하고 그다음 응애 구제율을 봐보니 실제적으로 좋은 게 꿀벌 독성도 안 나오고 하는 부분이 옥살산 3.5%일 때 좋더라. 그래서 유럽에서는 옥살산을 3.5%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사장님, 옥살산 흘림 처리할 때 사장님들 몇 대 몇 하십니까? 1대1 대 1대 키로에 75g. 자, 1대1 대 1, 75g 하시죠. 자, 그거 그러면 1대1이면 대략 2리터 정도 나오죠? 물 1리터에 설탕 1kg. 네. 물 2리터 정도 나오시죠? 네. 2리터에 70g. 75g. 70g, 75g. 몇 프로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1리터에 70g이니까 2리터에 70g이니까 1리터에 35g이 되죠. 그러면 3.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어떻게 쓰시냐면 1대1을 쓰시는 게 아니고 물 2리터에 설탕 1에 75g 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걔는 농도가 엄청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림 처리하는 방법도 사장님들이 다 다르시더라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3.5%가 나온 이유가 그거라는 거야. 1대1, 70이 3.5%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요. 옥살산이 20% 이상이거나 10% 이상이면 응애 구제에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꿀벌 독성이 엄청 심한 거죠. 꿀이 다 죽고 뭐 엉이 되고. 그러니까 응애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100% 박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여 방법을 가지고 했을 때 흘림이나 분무나 기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흘림, 기화를 대부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흘림 처리를 하면 지속 시간이 조금 더 길고 그리고 이제 기화를 하게 되면 지속 시간이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살산 스트립제 제가 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냐면 옥살산 스트립제를 써먹으려 해야지 글리세린이라는 걸 쓰는데 실제 지금 프로폴리스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 납품을 하셨던 분들이 이게 다 반품이 됐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하냐면 자 글리세린을 사용하실 때 우리가 사장님들이 그게 지금 나오는 게 식품 첨가물인 글리세린을 써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식품 첨가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들이 또 식품 첨가물로 쓰시라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니까 식물성 그리세린이 다 식품 첨가물이다 생각을 하시더라고. 아닙니다, 사장님. 식품 첨가물은 여기에서 따로 관리를 해서 우리가 원료를 식품 첨가물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로 등록을 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안전하다고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잔류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해가지고 우리 이거를 식품 첨가물 원료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구나 땅땅땅 너 식품 첨가물로 줬었을 때 이렇게 인정을 해주던 거거든요. 그래서 식품 첨가물인 글리세린을 쓰시는데 자, 자체 제작하는 글리세린에 사람들 양봉원에서 사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주문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봐보면 실제적으로 식품 유형이라 그래가지고 식품 첨가물이라는 딱 그 문구가 딱 있어요. 글리세린을 사면. 그래서 식품 첨가물이라는 글자가 있는 글리세린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네. 네, 이런 식으로 보면 식품 첨가물 이렇게 딱 표시가 돼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해서 나온 겁니다. 제가 이 상사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쓰셔야 되고 그래서 식물성 글리세린이라고 해서 뭐 99.5%가 돼 있지만 아니면 95%가 돼 있지만 그게 식품 첨가물로 등록을 안 한 거는 거기에 있는 DEG라고 하는 디에틸 글리콜이라는 그 잔류물에 대해서 검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식품 첨가물은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요. 어떤 검사를 하느냐? 거기에 DEG가 식품 첨가물의 기준은 0.1% 기준이 0.1% 이내여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부분 검사를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면 0.01%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했을 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폴리스가 왜 문제가 됐느냐면 프로폴리스의 이제 이게 프로폴리스 규격인데요. 디에틸렌 글리콜 DEG거든요. 거기에 프로폴리스는 아예 검출이 되면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기준이. 근데 공업용 글리세린이나 저가의 글리세린을 쓰면 아까 불순물 관리 안 한다 했죠. 그러면서 저게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봉농협이나 이런 데서 계속 문자가 오는 거예요. 글리세린 자제해 주십시오. 뭐 저가의 글리세린 사용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 그게 저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죠? 이해 못했어. 네? 왜 그러냐면 네. 지금 지금 가장 지금 우리 국내에서 지금 핫한 겁니다. 지금 네, 이제 바로 맞아요. 이제 지금 프로폴리스 원계를 곧 추출할 네네.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시기 왔는데 네네. 저게 이제 두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저게 이제 용이하는 것이 알코올로 분해하는 것이 있고 네. 물로 분해하는 것이 있고 분해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알코올을 분해하는 것이 이제 이천에 있는 BNK의 이모모 이제 박사가 이제 그걸 해서 양봉 조합으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뭐 다 검출해 보니까 박사님 말씀대로 식품에는 일체 0.1, 0.001이 아니고 일체 네. 검출되면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에서 이미 원래 네. 옥사산을 맞아요. 농가에서 자체 만들었던 네. 아니면 수입 뭐 알렌 뭐 하는 거 그걸 사용했던 거의 대다수의 농가들이 아마 사용을 다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잘 된다는 게 큰 문제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검출된 것도 그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액상으로 가공을 했던 가루 분말로 가공을 했던 그것이 나중에 제품으로 생산돼 갖고도 수개월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저기 그 도마님 강의가 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네. 됐을 어쨌든 그래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자체 제작을 하시는 경우에 글리세린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쨌든 식품 첨가물은 어쨌든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하에서 합격돼 있는 것만 식품 첨가물로 쓸 수 있으니 이왕이면 그러니까 만드실 때 항상 자체 제작하실 때는 식품 첨가물로 되어 있는 걸 쓰셔라. 네, 식품 첨가물. 아까 식품 첨가물은 그거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컨설팅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하시는데요. 꿀벌 제조 컨설팅 같은 경우에 24년부터 시범 사업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같은 경우에 꿀벌 제조 컨설팅에 자부담 40%, 그 다음에 국비, 도비, 지분비 해가지고 60% 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사장님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비용은
800만 원짜리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은 400만 원에 대한 돈을 40% 내는 거고 나머지 검사하는 400만 원은 실제로 돈을 하나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컨설팅 비용은 800만 원짜리를 받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농가 입장에서 볼 때는 검사 비용이 얼마나 들까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꿀벌은 아까 PCR로 검사를 다 한대 있잖아요. 꿀벌 질병 하나당 원가만 10,000원 정도. 그럼 14종을 하면 그것만 14만 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검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성충 따로 한 부분에서 성충 따로 에버레 따로 하거든요. 그러면 한 부분 검사하는데 원가만 28만 원입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저항성 검사하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비는 100% 지원을 다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부분만 농가 방문하고 수의사한테 주는 부분만 400만 원으로 측정을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40% 자부담을 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벌꿀도 PCR 검사 하는 거죠? 벌꿀 꿀요? 꿀은 PCR 검사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꿀은 검사 안 합니다. PCR 검사하는 게 아니고 다시 뭐 HPLC라든지 불러가지고 성적 검사하는 거는 잔류물질하고 이런 걸로 검사하는 거예요. 예, 꿀은 PCR 검사 저희는 안 합니다. 뭐 다른 데서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상희 박사 한답니다. 꿀을 PCR로 한다고요? 네. 뭐 그거는 뭐 다른 거 뭐 정량하려고 하시는데 질병은 하긴 안 됩니다. 왜냐하면 PCR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키트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유전자 관련돼 있는. 근데 제가 꿀벌 관련된 키트를 지금 확인했는데 그런 키트는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예? 10회 방문입니다. 예, 10회 방문.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관리를 질병 관리, 영양 관리, 사양 관리. 아까 제가 강의를 했던 그 부분들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질병 관리를 하면서 가축위생 시험소에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진단센터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축위생 시험소가 결과가 빨리 나오면 굳이 제가 의뢰를 안 해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봐보면 지금 너무 검사 결과가 늦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저희가 지금 진단을 다시 병행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응애 채취해가지고 질병 검사뿐만 아니라 응애 이제 약제 내성 검사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이 다들 지금 잘 모르시는 항생제 사용법. 이제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하는 거는 아까 후미딜 같은 경우 항생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저에 대해서 세균성 질병이잖아요. 세균성 질병은 항생제의 감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잘 들어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대부분 부저에 항생제를 쓰시는데 사장님들이 쓰시는 게 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가서 말씀드리는 게 사장님들이 쓰시는 것 중에 뒤에 설명서를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꿀벌 전용 항생제가 아닙니다. 그럼 제가 뭘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원료약품 및 분량, 함량 그 부분을 보라고 말씀드려요. 부저에 세 부분이 사장님들이 쓰고 계시는 게 옥시마이신 대부분 많이 쓰실 겁니다. 옥시마이신은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 1kg 안에 60g 들어있는 거예요. 60g. 1kg 안에 60g. 그리고 또 OTC 다른 제품들을 보면 뭐 울트라 쓰시는 분도 계세요. 울트라는 13.5%인가 들어있어요. OTC가 함량이 다르잖아요. 또 어떤 거는 OTC 50이라 그래가지고 1kg에 500g이 들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항생제가. 그러니까 함량이 다 달라요. 똑같은 1kg 안에 60g 들어있는 것도 있고 135g 들어있는 것도 있고 500g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함량이 다 다른데 함량이 높은 거하고 저함량하고 한 봉분에 같이 쓰는 양을 똑같이 하신다? 뭐가 문제가 될까요? 사장들이 고농도를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쓰셨다고 하면 또 다르겠지만 저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쓰면 그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만한 양을 쓰시면 그죠? 그래서 항상 함량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사장님 항생제 사용을 하셔야 되면 저한테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품마다 다르니까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역가 한 봉온에 쓰시는 역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가를 기준으로 해서 쓰시게끔 만들고요. 그 다음에 부저가 있을 때 사장님들이 지금 쓰시는 방법은 대부분
당액에 넣어서 항생제 넣어주시잖아요, 그죠? 당액, 그죠?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당액 넣는 거 권장하지. 당액에 하더라도 바로 봉지 사용하시거나, 그러니까 자동 사용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도 마찬가지로 이게 노출이 되고 이 주사형기로 가다 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사람들. 그래서 만드셔서 바로 봉지 사용으로 하시게 만들고요. 그다음 네, 연당에다 붙여주는데 애들 잘 안 먹더라고요. 그 연당 위에 소강대비 해가지고 올려주시잖아요. 애들 잘 안 먹어요. 보통 맛이 쓰거든. 애들 할 때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는 물에 녹여서 분무하는 거 권장합니다. 근데 분무를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는 줄 아세요? 사장님들이 특히 부전은 어디에 많이 써요? 애벌레가 썩으면서 애들이 청소해내고 하면 자기 몸에 다 그 균을 붙여요. 그죠? 붙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를 뿌려줘. 물로 뿌려줘요. 그러면 소방에도 들어가고 자기 몸에도 묻겠죠. 균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요. 희석 배율은 희석 비율은 제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50%로 기준하면 물 1리터에 역가가 1리터에 0.4 정도 되게 사유화금 제가 해드리거든요. 부조 걸렸다면 저 벌통을 소화 어떻게 합니까? 부저가 이제 사장 사장님들이 질병 진단을 안 받으시면 다 치료하시잖아요. 진단을 안 넣으면 법정 전염병이긴 한데 내가 따로 진단을 안 해주고 금융 공부에 그게 안 되고 위생시험서에 안 갔어요. 그럼 다 치료하시잖아요. 이게 소각 처리를 저희는 너무 심하게 가면 신감염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소각 처리합니다. 보고 미국 부저나 이렇게 딱 오면요. 미국 부저 같은 경우에 애들 봉판 다 붕괴된 게 찌그러져 있고요. 그다음 붕괴됐는데도 안에 커피색으로 아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봉판은 무조건 하고 저희는 소각. 예. 벌통까지. 벌통은 소독. 벌통은 소각 안 하고 저희 소비 소각. 그리고 벌절한 때 소독. 그다음에 보통 소독 무조건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단을 하면 이제 법정 전염병으로 신고가 들어가면 소각 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딱 봤을 때 임상 증상이 전혀 나타나고 이런 부분에 일단 이렇게 해보십시오라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항생제 사용은 일단은 저는 분무하게 만듭니다. 근데 분무를 하시면 확실히 먹는 것보다 효과 좋습니다. 자 노제마는 저도 노제마 같은 경우 분무와 당액을 저는 병행을 하거든요. 노제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성충의 질병이에요. 성충의 질병에 이 중장 안에서 애들이 노제마균이 증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 애들이 먹어서 얘들을 증식을 억제시켜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걔들이 이게 분변이나 이런 거나 하면서도 배출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먹는 거와 당액과 분무를 병행해서 저는 노제마 치료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백무 이런 것도 저는 소독하고 통가리하고 이런 부분 다 같이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희 통가리 시범 다 보여드리고 오고 사장님들이 제가 통가리를 딱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의외로 사장님들이 모기장을 많이 안 갖고 계시더라고요. 백무기나 이런 질병이 있을 때 사장님들이 다 대부분 하시는 게 여왕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 왕가리부터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왕벌 저희 검사 다 해봤거든요. 여왕벌은 제가 없어요. 대부분은. 여왕벌은 제가 없어요. 대부분 제가 없고요. 그 일벌한테서 오염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통가리 하시고 그 다음에 통가리 하실 때 소독하고 이런 거 다 이제 지시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그 애들 다시 산란하잖아요. 깨끗하게 대부분 나옵니다. 약재 처리도 물론 같이 하지만 그래서 사람이 계속 주위에 주변 청소 그 다음에 백목 나오면 앞에 소문 앞에 이 부분 있죠. 나오죠. 애들이 물어내죠. 벌통 바닥이 있죠. 다 사체들 있잖아요. 그 애들 매일매일 가셔서 청소하시고 걔들 소각하셔야 돼요. 사장님들 백목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저 뒤에다가 탁 던지셔. 청소하신다고 하시고 탁 던지셔. 사장님 그 곰팡인데요. 그게 던져놓으면 애들 다시 그거가 몸에 묻혀가서 다시 문제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소각 못하신다고 하시면 사장님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비닐봉투에 넣어서 없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사장님들도 사체 같은 경우에 치워서 소각을 하시거나 비닐봉지에 넣어서 꼭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장님들 응애 많이 드시죠. 이제 숯불집 제가 공판 타러 가서 공판 탁탁 드시잖아요. 공판 드실 때 그 응애 막 나오죠. 그럼 사장님들 그 응애 어떻게 하세요?
그냥 앞에 직 그게 무시하지. 그냥 무시하죠.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애들 살아가지고 다 벌 몸에 다 탑니다. 얼마나 빨리 타는 줄 아세요? 빨리 타요. 엄청 빨리 타요. 저희가 가루 설탕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가 막 있잖아요. 벌이 한 마리 오면 바로 몸에 달라붙어요. 그래서 응애 벌빵 거다 털고 하셨을 때 거기에 약을 뿌리시든지 그거 깨끗이 해가지고 소각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응애 정말 응애 빠릅니다. 근데 사장님들은 확인만 하시고 그 뒤에는 더 많이 번지게 만드세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영양관리 제가 따로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사용관리 해가지고 소독이나 계절별 관리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있고, 아까 제가 소금 말씀드렸죠. 소금. 그래서 이제 소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당에게 pH 관리하고 있는데요. 자, 사장님들이 설탕물을 만드시잖아요. 이게 사장님들마다 설탕물에 이제 제가 질문을 할 건데, 우리가 설탕물을 만들면 설탕물의 pH, 우리 산 염기 있잖아요. 중성. 설탕물의 pH는 얼마일까요? 산일까요? 염기일까요? 중성일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pH가 설탕물은 pH가 산이다. 그 다음에 염기다. 중성이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다들 모르겠다. 모르겠다가 정답이죠. 제가 왜 이 부분을 했냐면 설탕은 대부분 알고 계실 때 설탕이 산성이라고 알고 계세요. 설탕이. 근데 설탕은 원당 말고 우리가 쓰는 정제 설탕은 중성입니다. 네, 설탕은 중성입니다. 근데 설탕물은 우리 농가에서 쓰는 물의 pH에 따라서 당의 pH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설탕물을 우리 수돗물로 만드시는 분들 대부분 걔들은 중성이에요. 우리 수돗물이 대부분 좀 중성이거든요. 중성이고 그 다음에 지하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죠. 걔들 물은 약산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나 이런 분은 물 자체가 염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봅시다. 꽃꿀의 pH는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세요? 꽃꿀, 벌들이 좋아하는 꿀. 약산성이에요. 약산성. 아니 애한테 물어보고 계신데 약산성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농가에서 만드는 물에 따라서 pH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대부분 당액을 만들 때 이제 사장님들이 농도는 다 달리 하시잖아요. 어떤 처음에 꿀 떨 때는 연하게 시작해서 우리가 월동 점일장 만들 때는 진하게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럼 진한 걸 기준으로 할게요. 보통 진하게 만든다는 거는 물 1에 설탕 1.5죠. 그죠? 대부분 맞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아니죠? 1에 1.5거든요. 근데 1에 1.5인데 그 애들이 사실 물 1에 설탕 1.5kg가 만났을 때 그 애들이 부패가 안 되는 농도일까요? 이거는 놔두면 부패가 되는 농도일까요? 부패되는 농도입니다. 부패됩니다. 사장님 우리 절임할 때 장절임할 때 설탕 얼마나 많이 넣어요? 그게 부패가 안 되는 농도예요. 그게 또 물이 조금만 들어가는 농도가 저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곰팡이 피죠. 곰팡이 피잖아요. 우리 당액이 오래 두면 부패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당액은 사람들 옛날에는 숙성시켜가지고 오래 두었다가 먹여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하면 숙성까지는 시키시더라도 대부분 신선한 당액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당액 제조기에 기존의 당액이 남아있잖아요. 걔는 어느 정도 부패가 된 거잖아. 거기에다 다시 섞잖아요. 부패를 더 빨리 일으킵니다. 그래서 pH가 두두두둑 떨어집니다.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 당액의 pH가 2점대까지 갔어요. 당액의 pH가 2점되면 애들한테 강산성을 계속 먹인 거잖아. 애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엄청나게 애들한테 피해가 많아서 그 벌이 안 늘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양ปุ๋이나 꿀이 농도가 자연 수정이 되면은 pH가 4 이하까지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수분을 날리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당액 같은 경우에 그거는 3패로 인한 9패로 인한 pH가 낮아진 거잖아요. 이게 자연 숙성이 되고 수분을 날려서 pH가 떨어지는 거하고 이게 우리가 부패가 되는 거하고 숙성이 되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당액은 사장 당액 제조기 만들 때 당액 그 제조기 다 쓰시고 나면 깨끗이 청소하시고 다시 만들어서 쓰시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왜냐면 설탕물이 조금 녹아야 되는 그 시기는 있잖아요. 겨울이면 또 다르고 봄이면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럴 수 있으면 만들어서 일주일 이내, 2주 이내 이렇게 다 쓰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계속 합치지 마시고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농가마다 물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특히 물이 염기성인 경우에는 벌들한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벌은 약간 장 자체가 약산성인 꽃꿀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당에게 만드실 때 사람들이 생균제나 이런 거 많이 넣고 항생제나 이런 거 많이 또 넣으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당에게 자동 사용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약재 처리나 이런 걸 할 때는 꼭 봉지 사용. 그리고 약은 이게 위에 올려놓고 햇볕에 노출이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 우리 비타민 영양제 먹었을 때 어떻게 돼요? 놔놓고 있으면 효과 떨어진다고 바로 먹으라고 그러죠. 그것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재나 이런 부분을 하셨을 때는 만드신 당액에다가 뒤에 영양제를 넣고 봉지 사용을 하시는 거지 만들 때까지 다 만들어 놓고 나 주신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부영제만 먹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생균제 같은 것도 당액에 넣어서 만들 때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생균제 같은 경우에는 균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 영양 설탕물을 기준으로 해고 애들이 걔들 자체가 발효를 해요. 그러면 설탕물에 가스가 생겨요. 가스 생깁니다. 그래서 그 애들 그거 먹잖아요. 벌 엄청 싸나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균제도 먹일 때 바로 하시거나 아니면 면당에 섞어가지고 소강대에 올려주시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거북들이 네? 거북들이 제조할 때 생균제를 그거는 열에 안전한 생균제는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열에 안전하지 않으면 굳이 생균제는 따로 저는 공급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단백질 함량하고 그 이제 하분도 레시피 해가지고 원래 이분은 자체 제작하셨는데 13%였는데 이 컨설팅 하면서 17%로 올려가지고 좀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화분, 우리 유채 화분 대부분 중국에 들어오죠. 수입원들 따라서 화분의 성적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유채 화분은 어째 많이 나오는 애들은 24%까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낮게 나오는 18%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8%하고 24%로 만든 화분들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거 그냥 저 너무 궁금해서 이런 거 실험을 다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그리고 이제 생화분이 좋다 그래서 생화분도 이제 저희가 검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생화분 따가지고 검사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생화분은 이게 이렇게 지역별로 화분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 이제 가주에서 딴 생화분을 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생화분이 한 20% 정도 나오고 중국에서 가져왔다는 생화분은 지금 18%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유치화분도 저는 수입하는 회사마다 지금 올해는 성적을 다 따로 제가 해봤는데 좀 다 다르더라고요. 23면 엄청 그건 좋은 화분이에요. 유치화분이 24% 나오면 정말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계속 하는 농장인데 파라다이스 볼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따로 그 되었고 비가림하고 다 돼 있죠. 높다 높죠. 근데 밑에 바닥에 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풀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실제 이 부분을 다 풀 제거하시고 거기에 계속 소독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독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풀 관리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박사님 농장이니까 아니 제 농장 아니고 제가 가는 컨설팅 농장. 컨설팅하는 예? 누구냐고? 이태현이 아니에요. 그때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이거 여기는 하동. 하도 네. 제가 가는 컨설팅하는 농장. 생각이 부자네. 파라다이스 비싸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수분 매개벌하고 분봉구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따로 해야 된다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대부분 농가들 가보니까 농장 2개는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벌자리를 2개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 수분 매개벌 같은 경우에 실제로 안 가져오는 게 가장 좋은데 사람들 가져오시니까 저 부분 별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병 관리 같은 경우에 이제 사장들이 요즘에는 저희 컨설팅 받는 농가들은 조금 문제만 생기면 이제 저희 전화를 하십니다. 전화를 하셔서 사진을 먼저 찍어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급하다면 저희가 바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충이 되기 전 번데기 상태에 애벌레를 엄청나게 많이 물어냈어요. 그리고 봉판을 보시면 다 애들이 공개가 돼가 번데기가 돼 있는데 눈이 막 이렇게 보이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죠.
저런 애들을 가지고 검사하고 성추행 그러면서 벌 감소가 눈에 보이게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진단을 이제 검사를 저희가 진단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부저와 그다음에 당연히 응애가 있었고요. 날개 불구 발수와 이스라엘 마비병이 엄청나게 날개 불구하고 이스라엘 마비병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면서 벌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래서 저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거 진단하고 나서 바로 공판 다 없애고 벌 소각하고 전체 벌을 소각 다 해서 제 살아있는 벌도 소각해버리고 벌통 같은 경우는 소독하고 주위에 이제 옮기는 걸 덜 해야 되니까 저희가 봉분 소독하고 공장 소독을 지금 계속 했던 그런 상황에서 괜찮아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진단을 계속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검은 여왕벌빵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낭충봉하고 백병 양봉에서는 그다음 임상 증상이 없는데 이 검출률이 되게 높아졌어요. 작년보다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노제마 C가 정말 많이 증가됐고, 그리고 이제 발어왕의 감염도 요즘에는 좀 우리가 보통 많이 나오는 시기는 8월달 지나면서 그때 8월달에 보통 우리가 날씨가 습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응애가 되게 많을 걸 했는데 지금은 의외로 10월달에 지금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거 유황벌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농가 사장들이. 그래서 저희가 하기로 한 게 뭐냐면 유황벌 자체 입중을 하신 분도 계시고 유황벌 사오시고 그 다음에 교미를 하고 분봉을 해서 이제 교미를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산란을 잘한대 처음에는. 근데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손바닥 산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저희가 또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기본적으로 산란을 하루에 2층에 3층에 해야 되잖아요. 늘어날 때는. 근데 뭐 지금 상황이 그런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일단은 우리 흔히 얘기해서 사장님들이 숯벌 관리 안 하시잖아요. 우리 숯벌도 우리가 약을 지금 너무 많이 침으로 인해 가지고 얘들이 없어. 무정자증 숯벌이 교회에서 증자를 적게 왔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유황벌은 교미를 하면 여러 마리가 교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정량의 정자를 보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자가 많이 있어야 산란을 할 때 유정란이 나와서 우리 리벌이 되겠죠. 네. 근데 지금 특징이 뭐냐면 유황벌은 있어. 유황벌 있고 산란은 하는데 음봉산란처럼 숯벌이 너무 많이 나오는 숯벌 산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마 이제 오늘 이제 가시면 이제 그거 보실 거야. 지금은 거의 이제 공판이 산란 알겠지만, 근데 전라도는 아직까지 더워서 산란을 계속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유황벌이 있는데 음봉산란한 것처럼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한 게 뭐냐면 농가에 가면 숯벌들이 있어요, 그죠? 숯벌들이 성성수된 걸 하긴 하고 걔들을 직접 짜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총액이 없어요. 우리 사람도 지금 환경 호르몬하고 이러면서 우리 불임이 너무 많잖아요. 벌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숯벌 관리도 따로 해야 되겠네 그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자체 입충을 하시고 교미를 하게 만들면 우리 또 한편으로는 왜 응애 구제한다고 숯불 엄청나게 많이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뚝도 있고 항상 실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다 좋은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컨설팅하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고 사장님들한테 유황벌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 관리도 같이 하셔야 된다 하는 걸 하고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건데 2000에 제가 모셔가지고 강의 들을 때 그때 박사님 하시고 강의하시고 바로 다음 시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 정일경 교수라는 안 사람이 된다. 저렴하고 슈퍼하고 그거 해가지고 막 엄청난 논란이 많았고 알았어요. 정말 온 나라가 그때처럼 슈퍼하고 하겠는데 그게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잠깐만요. 제가 질문 하나 한 거. 자, 사장님도 슈퍼학원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나노학원이라 그래가지고 그죠? 하셨던 분 계시는데
저희 슈퍼학원 하고 있는 농장도 컨설팅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슈퍼학원 지금 안 쓰고 계십니다. 그러면 답이 됐죠? 네. 그거 엄청나게 많았잖아. 잠깐만 조용히 해주세요. 질문이 안 들려요. 네,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 17농가 컨설팅을 하시면서 예. 현장감 있는 경험을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지금 컨설팅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제가 속살만 10호 골드를 가지고 분증을 했는데요. 300도로 했을 때와 하다 보면 온도가 쭉쭉 떨어지잖아요. 그 차이점이 300도를 유지하면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일정 온도까지 해도 괜찮은지 그게 궁금했어요. 주기는 많이 죽어요. 네. 자, 속살마는 원래 분무를 하게 만드는 제품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편하기 위해서 훈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농가들한테 훈연하셨던 분들한테 될 수 있으면 훈연을 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온도에 따라서 확인이 되고 안 되는 거 사실 여기서 답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저항성이 있는 응애가 나타난 이유도 사실은 아미트라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무라는 걸 한 게 아니고 훈연이라는 걸 하면서 원래 기전은 애들이 경피 사격을 해가지고 애들이 내산물질이 나오면서 응애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훈연을 하면 그만큼 약효가 빨리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유전자로 변이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외국에는 응애 저항성이 없어요. 응애 내성이 없어요. 왜냐? 훈연을 금지시켜놨거든요. 답이 되셨죠? 감사합니다.